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상호작용은 네.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터치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냄새도 있고 네. 그 속도 이런 것들 아, 비언어적 표현들 그게 많죠. 같은 문장이라도 내가 아 같은 문장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문장이라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인터페이스가 이걸 잡아낼 수 있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거죠. 심리학적으로 그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그 정보의 언어적인 그러니까 컴퓨터들이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언어적인 그 의미 구조로 정보 전달이 되는 건 7%에 불과해요. 나머지 93%는 비언어적인 신호들이. 네네네. 이 비언어적 신호들이 상호작용으로 잡아낼 수 있을 때, 그 상호작용에서 잡아낼 수 있을 때 AI 혁명이 진정한 AI 혁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대적인 요구가 있어야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요구들이 어떤 변화들이 있었길래 네. 창조성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을까? 네.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10년 동안 이제 바우하우스 근처를 이제 헤매고 다니는 이유가 1920년대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뭐가 있었냐? 제일 중요한 사건 1. 기대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1890년에 의식의 흐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의식의 흐름. 네. 요새 그냥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걸 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많이 쓰는 네.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우습게 쓰는 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네. 가는 거를 네. 그때까지는 이거 뭐 잡생각 뭐 우리도 잡생각 이런 식으로 네. 설명하고 지금 폄하해서 의식의 흐름이라고 네네네.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인간 의식의 본질이 물처럼 막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창조적인 행위인 거예요. 왜? 의식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왜? 이거는 굉장히 비자발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대로 팍팍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원래부터 우린 계속 흘러갔잖아요. 흘러갔죠. 그런데 그거를 우린 잡생각이라고 얘기했죠. 아, 그걸 언어로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네. 이거를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엄청난 영역을 새로 만들어내요. 누군가. 네?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가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네. 인간이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고 막 생각이 흘러가는 것 뒤에를 가만히 보니까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있더라. 그래서 무의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방법론이 뭐냐? 프라이의 어소시아지온이라고 해서 자유현상. 이게 생각난 대로 막? 의식이 그러면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1913년에 요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인간 역사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야. 아, 그래요? 네, 인간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까지 뭐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다 억누르고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게 요거를 찾아 이게. 근데 그거를 프로이드가 찾아내. 네, 만들어내죠. 네, 네. 무의식이라는 단어로. 네. 만들어낸 표현은 이제 구성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네. 어쨌든 날아다니는 생각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간 역사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창조성과 어마어마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보면요. 멍하니 있을 때가 우리는 가장 창조적일 때예요. 근데 멍 때릴 때. 네. 천재들은 멍하니 있을 때 저까지 가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다가 이제 돌아와. 우리가 갑자기 멍하니 있다가 왜 내가 이런 생각해? 그러고 돌아오죠. 아, 끝도 없이 가는 그게 천재예요? 천재는 아니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 가지. 예. 근데 천재는 돌아와. 근데 이렇게 쭉 갔다가 못 돌아가고 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라이라고 그래. 에? 그러니까 천재와 또라이 종이 한 장 차이야. 아하. 근데 천재는 갔다가 네네. 내 돌아올 수 생각의 있구나. 출발점이 어디냐 암만 멀리 가도 다시 돌아와. 아. 또라이는 그냥 가. 내비도 그냥. 그냥 가. 쭉. 네.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아무튼 이런 창조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무의식과 관련돼서 생각의 흐름 혹은 자유현상이라는 개념으로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게 뭐와 관련돼 중요하냐면 생각의 본질이 뭐냐 이게요. 이게 생각이 문장이냐 그림이냐예요.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문장으로 생각하세요? 생각을요? 네. 문장으로 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생각이 멍하니 막 생각이 가요. 네. 문장으로 그렇게 가요? 나는 어저께 밥을 먹었으니까 명자하고 밥을 먹었으니까 명자의 친구는 숫자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죠. 밥 먹는 장면 명자
명재 친구 숙자의 남자 친구 뭐 이러면 가는 거 아니에요. 숙자 남자친구만 제끼면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무인 호텔 뭐 이렇게 막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게 무식의 영역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러면 안 되고 돌아오지. 이미지로 가는군요. 생각은 그림이에요. 카드 결제하고 2층 올라간다. 그렇지. 그의 얘기를 생각이 그래서 네. 그 문장적 사고와 회화적 사고의 두 개의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할 때만 문장적으로 생각해. 복잡할 때.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중얼거리죠. 네네. 중얼거리잖아요. 네네. 그게 문장이야. 벌써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장은 고대 인지적인 처리 방식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본질은 회화적이에요. 네네네. 날아가는 생각은 회화적이에요. 그 얘기를 찰스 퍼스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가 얘기도 하기도 하고. 상상도 그 이미지로 하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은 이미지로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앞으로의 일들, 일어날 일들도 내가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그렇죠. 이미지로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구성해서 그 이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도 상상할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심리학에서는 비주얼 싱킹이라고 그래요. 시각적 사고. 날아가는 생각의 특징은 시각적 사고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인 거예요. 네네네네네. 그런데 요거를 교육에 적용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교육할 수 있어. 이게 다들 창조성을 교육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창조성이 교육이 돼야 한대요. 창조성은 교육으로 되는 건 아닌 거죠. 아니잖아요. 다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성을 페스탈로치 한번 가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조형적 사고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독일말로 다스 빌트너리 쉐 덴켄. 이럴 때 이제 독어 한마디 해줘야 또 폼나죠. 저도 제2외국어가 독어였습니다. 그래요? 네. 이 사람이 파울 클레라는 화가예요. 파울 클레. 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바우하우스에서 만든 교재가 조형적 사고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바우하우스가 나오네. 여기가 우리가 생각을 조형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형적으로 하는 생각이 회화적으로 흘러가지만 그거를 조형의 요소들 예를 들면 색과 형태 같은 것들을 가지고 편집하는 방식을 우리가 찾아내면 흘러가는 생각까지도 잡아낼 수 있겠다. 창조성도 교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가르칠 교재를 만든다고요? 교재 그 학교 교재예요. 조형적 사고. 네. 파울 클레라는 사람인데 체 게바라 비스무리하죠. 아무튼 자, 이 사람도 중요하고. 요거 이제 여기다 놔두고. 두 번째 창조성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사건이 또 일어나요. 뭡니까? 이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또 말 조심해야 되는데 칸딘스키로 갑니다. 인류 최초의 추상화예요. 이게 인류 최초예요? 네. 1910년에 만든. 추상화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인류 최초예요? 네. 칸딘스키가. 원래는 1912년에 자기가 그렸는데 다른 사람이 뭐 11년인가 그랬나 보죠. 그래갖고 자기가 10년에 그렸다고 뻥을 쳐요. 어쨌든. 아무튼 칸딘스키가 어쨌든 추상화하면 칸딘스키예요. 네네네네. 칸딘스키하고 클레인데 클레는 좀 나이가 어리고 칸딘스키가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근데 칸딘스키가 러시아 사람인데 독일 미넨에 와서 미술 활동을 하면서 추상화를 그려요. 자, 그 추상화가 근데 중요해요? 추상화가 왜 중요하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전까지 그림은 대상을 똑같이 그리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잘 묘사하는. 내가 일본에서 미술 공부한 건 혹시 아시나요? 일본에서 미술 공부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죠. 네, 일본에서 미대 나온 사람이에요. 진짜요? 예. 미대까지 나오셨어요? 네, 일본에서 진짜 4년 동안 정말 외로움과 싸우면서 50 넘어서 미대 나와서 내가 지금 화가예요. 근데 아무도 화가를 안 알아줘서 내가 좀 섭섭하긴 해요. 전시를 하셔야죠. 전시회 나이 들어서 전시하는 것처럼 이상한 거 없어.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정프로를 그려서 내가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해. 그 왜 안 좋아하나 했더니 안 닮았대. 내가 닮게 그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진 찍어주면 되는데. 그잖아요. 네. 내가 느낀 대로 그려준 거 아니에요. 그럼 정프로를 바라보는 내 그림인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걸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해. 뭐 그렇죠. 그거는 사진이 나온 이후에 그 관념은 다 바뀌어요. 어? 인상주의 그림, 표현주의 그림은 똑같이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자, 상식적으로 사진기가 나오니까 화가들이 대상을 똑같이 묘사하는 거, 네. 대상을 카피하는 거, 그걸 또 리프레젠테이션, 네. 표상이라고 그래. 프레젠테이션 보여준다, 리프레젠테이션 다시 보여준다. 그게 그림이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생각, 표상, 삐아제 심리학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형적 사고를 또 리프레젠테이션 한다는 쓰기도 해요. 아무튼 똑같이 그리려고 해봐야 사진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의미 없지. 똑같이 그릴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네. 똑같이 그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네. 흉내낼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아 그때부터 뭔가를 자꾸 창조해야지. 새로운 거. 아.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그죠? 똑같이 흉내낼 대상이 없으면 뭘 해야 돼? 없는 거 만들어야지. 근데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상화가들이 칸딘스키가 제일 처음인데 음악을 흉내내자. 음악? 음악은 네. 음표라는 게 뭐 원래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대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음을 그냥 어디다 기호로 그냥 기호로 표기한 거지.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이런 속도래 이런 거를 기호로 표시한 거지. 네네네네. 실제로 그 음이 외부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표를 가지고 음악가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 그래서 음악가들 흉내내기 시작해. 그래서 칸딘스키도 첼로를 연주와 피아노도 잘 치고 아까 얘기한 클레는 원래 바이올린 하려고 그랬어요. 네, 바이올린 아주 그래서 그 동료들이 네. 클레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바이올린 한다 그러면 이건 당연한 일이지. 그런 농담까지 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음악을 흉내내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네? 추상화예요. 이 칸딘스키가 어디서 감명을 받냐면 쉔베르크의 음악회에 가서 네. 쉔베르크는 들어봤어요? 쉔베르크? 저랑은 아직은 좀 친하진 않습니다. 조금 이제 음악회도 좀 다니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쉔베르크. 아무튼 무쪽 음악이라고 그래서 12음계 하여튼 희한한 현대 음악에 하여튼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네. 쉔베르크 음악회를 가서 감동을 받아요. 아. 다른 사람들은 쉔베르크 음악회 갔다 와서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뭐 그런 게 무슨 음악이냐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은 감명을 받아. 되게 난해한 음악인가 보군요. 네. 네. 우리가 이제 현대 음악 요새 듣는 것처럼 그 출발이 쉔베르크부터 출발이 돼요. 아이브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음악 형식을 패턴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네. 근데 칸딘스키가 그 음악회 갔다 와서 음악에 내 솔루션이 있어. 그래서 음악의 방법론을 가져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형태와 색을 가지고 음악가들이 작곡하듯이 우리도 그림 그릴 수 있어. 이 추상화를 시작한 조형적 사고 추상화를 처음 시작한 칸딘스키 클레가 네. 같이 일했던 도시가 있어요. 바우하우스 선생이에요, 둘이. 아, 설마. 둘이 바우하우스 선생이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이 둘 말고도 그 시대의 최고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다 바우하우스 선생으로 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교장이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로피우스라는 사람. 아, 이 선생님들을 모신. 다 모시고 그 난관을 뚫고 돈 하나도 없는데 다 돈 그 인플레이션 그때 전쟁 지고 나서 심할 때 그 교장이 그래서 위대해요. 그 교장이 젊었을 때 네. 알마 말러라고 네. 구스타프 말러 그 작곡가는 알아요? 근데 말로는 알죠. 말러는 알죠. 교수님. 미안해요. 말러의 부인이 알마 말러인데 알마예요. 예. 알마를 이 젊은 그로피우스가 예. 그 사랑에 빠져요. 예. 그래서 이 말러 구스타프 말러가 예. 구스타프 말러 찾아가요. 이 그로피우스라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교장이 되기 전에 너의 아내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고 결투하자? 아니 그러니까 말러가 이제 그로피우스한테 이제 체격적으로 상대가 안 되니까 네. 이제 말러는 이제 그 알마 말러한테 네. 부인한테 그럼 네가 선택해라. 나한테 올 거냐 그로피우스한테 갈 거냐. 그냥 알마 말러가 난 구스타프 말러 쪽에 가겠다. 왜? 구스타프가 그때 최고였거든.
그때 이미 그루피우스는 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젊은 건축가 이제 초년생이야. 그러고서 이제 슬퍼하면서 그루피우스가 돌아가니까 편지를 써. 당신이 성공할수록 당신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루피우스가 내가 어떻게든 성공할 거야. 그 나중에 필요해 그런 게. 그렇죠. 강력한 동기. 그것처럼 강력한 동기 없죠. 네. 그래갖고 결국은 나중에 그 다음 해에 구스타프 말러가 죽어요. 뭐 그 충격도 있고 하여튼 심장병으로 죽어. 그래요? 예. 그러고 알마 말러하고 결혼해? 그루피우스가 결혼해. 구스타프 말로는 죽고. 누가 죽인 건 아니죠? 아니 안 죽었어요. 그냥 뭐 미국 가서 무슨 병 걸려서 갑자기 죽어. 그리고 근데 몇 년 못 살고 또 이혼해. 그렇게 좋아 죽을 뻔했는데. 하여튼 뭐 이제 알마 말러가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아 그래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일했던 곳이 바로 바우하우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실험했냐면 네. 게잠트 쿤스트베르크라고 그래요. 게잠트 쿤스트베르크. 바그너 들어봤죠, 바그너. 바그너는 알죠. 바그너가 주장한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바그너는 이제 독일 사람인데 네. 그 당시 오페라가 이제 이태리 오페라가 워낙 강세니까 네. 열등감이 있는 거야. 네. 근데 독일어 언어가 오페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네. 왜? 독일어는 타금이 많아. 트.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 크크크 이른다고. 네네네. 노래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독일의 그러네. 언어를 음악으로 가장 멋있게 만든 사람이 슈베르트예요. 그 슈베르트 가곡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바그너는 독일 언어가 암만 잘해봐야 이태리어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오케이 음악의 경계를 벗어나서 문학, 뭐 연극 무슨 다 합치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만들어내자. 네. 그게 게잠트 쿤스트베르크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종합예술. 그러니까 게잠트가 이제 전부란 뜻이에요. 네네. 쿤스트베르크라는 게 이제 예술 작품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종합예술을 우리는 지향한다. 그래서 네. 게잠트 쿤스트베르크라는 단어를 바그너가 쓰기 시작해요. 근데 뭐 니체니 이런 사람들도 막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지향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게 뭐 실물로 나온 건 없고. 바그너의 그래 음악극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 그 시도들이에요. 근데 이제 바우하우스까지 오게 되면 네. 단순히 음악, 문학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오케이 물건들까지 다 가자 뭐 이러면서 이제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선생님들이 그러면 지금 미술 화가분들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 대체로 어떤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 연극하는 사람도 있고 건축가도 있고 뭐 도자기 만든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각각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조형적 사고를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편집해내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뭐냐면 네. 재현에서 편집으로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재현에서 편집으로 바뀌면서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되십니까? 그 공을 바우하우스에 돌리긴 너무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바우하우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네, 전 세계 최초. 전 세계 최초예요, 진짜로. 네, 한국만 최초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네.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 못해요. 왜요?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 나는 한국인이면서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난 일어도 해요. 이 책의 중간 정도에는 이 바이마르 문화 또 그 이전에 프로이센 문화가 어떻게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느냐. 역사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한 챕터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 그래요. 독일 사람들한테도 학교 같은 데서 만나면 네. 난 당신들에 대해서 다 알아.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빠마머리. 20년 후에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하는 누가 더 창조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당신들보다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은데. 지금 한국이 잘 나가는 이유도 문화적으로 잘 나가는 이유도 우리 속을 너무 잘 알아. 그죠? 네. 워낙 많이 배웠으니까. 워낙 많이 배웠으니까 동시에 이제 우리의 자부심도 생기면서 우리의 관점에서 서구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블랙핑크. 그러니까 자부심이 생기면서
전 세계 없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 BTS. 네. 아무튼 이 책은 그러니까 바우하우스 관련돼서는 이제 BTS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내 얘기만 그렇고 아직 독자들이 아무 자신감을 가져주세요. 내가 교수님이 그렇게 말끝 흐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너무 그러는 것 같아서 예. 내가 좀 오래 저 섬에 살다 보니까 약간 겸손해진 것도 있어요. 아무튼 네. 바우하우스에서 그래서 재현에서 편집의 시대를 바꾸면서 창조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네네네. 그 핵심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생각의 흐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감각의 교차 편집이라는 게 중요해요. 감각의 교차 편집. 파르벤 페렌 클랭의 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색깔을 듣고 소리를 본다. 색깔을 듣고 소리를 본다. 그러니까 감각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편집해내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촉각을 맡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아. 이 감각의 교차 편집이 발전이 돼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이 훌륭한 디자인들이 그렇게 그렇죠. 나온 거예요. 이거 봐요. 애플을 만졌을 때 행복하잖아요. 아이고 교수님이 그렇죠. 뭐 그래 나만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네. 아무튼 뭐 이런 책상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기능적으로 뭐 그렇지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질 자체가 이건 싸구려예요. 좋은 나무 재질을 좋게 수십 년 동안 말려서 거기를 잘 갈아서 만졌을 때 오는 네. 그 촉각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네. 뭐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서 소리를 듣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나온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을 때 갖는 느낌과 그 좋은 책상을 내가 이렇게 만질 때 드는 같은 느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수님처럼 아주 다양한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쌓은 분들이 음악과 뭐 이런 것들을 쌓은 분들이 그야말로 느낄 수 있는 거지. 뭐 저같이 정말 일천한 사람들이야 이게 사실 아니 그래서 네. 취향이 중요한 거예요. 취향. 네. 독일말로 게슈막이라는데 네. 한 개인을 완성시키는 거는 취향이에요. 좋은 걸 느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취향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 돈 버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애가 셋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단계에 지나면 열심히 일해서 이제 그 나의 생물학적인 지나면서 내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적 지위가 내가 아니에요. 교수? 나 아니에요. 은퇴하면 교수 아니에요. 그래서 때려친 거예요. 그 세상에 은퇴 교수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옛날엔 교수가 좋았어. 왜? 정년이 65세니까. 네. 그럼 옛날엔 정년 채우기도 힘들었어. 그 전에도 많이 죽었어. 평균 수명이 40에 뭐 겨우 넘었으니까. 네네네. 지금은 65세 은퇴하는데 90까지 살아. 30년은 전 교수로 살아야 돼. 생전 불쌍한 게 전 교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회적 아이덴티티 전 사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전 장관 이거 웃기는 거예요. 취향. 난 누구냐?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 슈베르트 가곡을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취향을 위해서 그래서 독일말로 인디비듀얼리테트 개인성 인디비주얼. 인디비듀얼 그러니까 하여튼 네. 개인이란 개념이 만들어지는 시기와 비슷하게 게슈막 테이스트 취향이란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완성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취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취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명품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취향으로 없으니까. 결정을 못하니 비싼 거가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졸부 행태들인 거지. 네네네. 돈 벌려고 그러면 제대로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3프로 TV를 그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네.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아까 저 알마 말러처럼 네. 당신이 성공할수록 당신은 나의 것. 그러니까 알마 말러를 갖기 위해서 그로프유스는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야. 동기가 분명해. 돈이 벌려요. 네네.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돈도 열심히 버는 겁니다. 돈 없다고 자꾸 불평하지 말고 왜 돈 벌려고 그러는데. 근데 테이스트.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일단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벌면요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져요. 응? 내가 돈 벌어 목적이 없는데 돈 생겨봐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오만 짓이나 하고 다닌다고. 딱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튼 얘기가 좀 딴 데로 네네. 갔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감각의 교차 편집을 통해서 이 물건에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성이라는 거죠. 느낌이 스며드는 거예요. 네? 그걸 디자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바우하우스를 디자인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쓰기 편하게만 만들고 보기 좋게만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네요. 응. 자, 이게 왜 애플이 성공했는 줄 알아요? 애플이 성공한 이유요? 이거 아이폰이 없던 만질 수 있게 해줄게. 만질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했다. 네. 터치라는 거는 원래 기계는 두들겨 패는 거였어요. 여태까지. 네네. 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은 다 두들겨 패는 거 폭력적이었어요. 자, 자판도 봐요. 지금은 자판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자기 때. 옛날에 따다다닥 따다다닥 아유. 유난히 그러는 놈들 사무실에 꼭 있어. 환장합니다. 따다다닥 이런 놈들이. 컴퓨터 자판도 그렇게 두들겨 패요. 네. 그런데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처음 터치로 만들어주는 게 애플 기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설마? 바우하우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의 교차 네네네. 편집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 역량이 서구 사회에서 축적이 되고 그래서 네네네. 그 조나단 아이브가 디터 람스 흉내내고 디터 람스는 바우하우스의 전통을 흉내내고 이러면서 그 문화적 역량이 애플에 스며든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네네네네. 개인이 뛰어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문화적 백그라운드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스티브 잡스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그 있었고. 안목은 있었고. 그래서 다 훔쳐오는 거죠. 네. 자, 바우하우스가 예술과 기술의 새로운 통합을 주장해요. 네. 그전에 내가 산업개봉주의 얘기했을 때 과학과 기술이 결합했다고 그랬죠. 네. 과학과 기술이 결합해서 나온 지식의 형태가 뭐냐면 트리 구조의 체계적 지식이에요. 트리 구조로. 메뉴에 뭐 있고. 이렇게 이게 체계적 지식이에요. 네, 분류. 이걸 이제 계층적 탁소노미라고 그래요. 네. 전문용어로. 어렵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체계적 지식이라는 거는 이런 식의 계층적 탁소노미를 우리가 체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내 책은 절대 저렇게 안 썼어요. 아. 왜? 저렇게 쓸 의미가 없어.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내가 왜 저렇게 써? 그럼 의식의 흐름대로 씁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썼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내 의식의 흐름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 좋아요. 왜요? 왜 당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난 달리 생각해. 책을 보면서 의문이 생겨요. 다른 생각하면 더 좋은 거고. 좋은 책은 내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책이에요. 계몽하는 책은 좋은 책이 아니에요. 네네네.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뭐하러 저렇게 두꺼운 책을 사봐. 다른 생각 막 들면서 살짝 졸려서 배우자도 되고. 그 배고자는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어제 배고자 높이가 딱 맞아요, 제가. 높이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은품을 이걸 끼는 베개 껍데기를 줄까 내가 좀 고민 중이에요. 베개 닛을 여기 있다. 아무튼 네. 자, 산업계몽주는 과학과 기술이라고 결합을 했죠. 네. 자, 바우하우스는 과학, 예술과 기술.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은 산업계몽주에서 나온 과학과 기술의 결과물을 합쳐서 그냥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거기다 예술 합친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 거죠. 그 새로운 지식이란 뭘까? 네트워크적 톡소노미예요. 네트워크적 톡소노미. 어려운데요. 자, 조형적 사고 아까 얘기했죠. 예. 이게 레벨 오브 에디팅. 그 생각이 이렇게 단위를 가지고 툭툭툭 간다고 그랬죠. 예. 생각의 흐름. 그 편집의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 예. 이렇게 합쳐갖고 나중에 다른 수준의 생각이 나오고 뭐 이렇게 쭉쭉 가요. 추상화가 되니까 네. 편집의 단위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편집의 단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추상화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칸딘스키가 사실은 추상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칸딘스키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곡선의 추상화가 있는 반면에 네. 기하학적 추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데스틸의 몬드리안,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구축주의라고 또 있는데 네. 걔네들이 사실은 추상화해서 걔네들이 승리를 해요. 네. 추상화는 최초의 그 칸딘스키가 추상화가라고는 타이틀만 얻고 끝나. 바우하우스에서 뭐 노력은 하지만 네.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뭐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기하학적 추상을 통해서 편집의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네. 클레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 연결시키면서 에디팅의 차원을 높여가는 거, 레벨 오브 에디팅. 요게 내가 얘기하는 저 에디톨로지 책에 얘기하는 내용인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업계몽주의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산업계몽주의의 결과물은 트리 구조의 계층적 사고였는데 우리는 요 결과로 바우하우스 결과로 네트워크적 폭소노미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되게 진짜 중요한 건데. 아 진짜 중요합니다. 예. 사실 요것만 들어도 되죠. 예. 예. 네. 뭐 하여튼 알아서 정리하세요. 네. 자, 내가 질문해. 도끼, 망치, 톱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빼라면 못 빼시겠어요? 도끼, 망치, 나무, 톱. 도끼, 망치, 나무, 톱. 나무 빼야죠. 그렇죠. 있는 집 자식들은 다 나무 빼요. 왜 나무 빼셨어요? 아니, 도끼는 망치나 톱이나 다 도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질문을 시베리아 벌목꾼들한테 하면 절대 나무 안 빼요. 뭘 빼요? 나무 없는 도구가 무슨 소용이 있어. 막 생각하다 보면 망치 정도는 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두 개가 전혀 다른 지식이에요. 도끼, 망치, 톱은 대상 이래서 이게 트리 구조 지식이에요. 추상을 해가는 거예요. 도구라고 하는 추상화. 네. 근데 시베리아 벌목꾼들은 벌목이라고 하는 구체적 행위로 대상을 분류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폭소놈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적 구조를 갖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트리 구조의 생각을 잘 안 해요. 아 왜? 그래요? 왜? 이거 아이폰 때문에? 아니 시작은 마우스였어요.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가 더글라스 앵겔바트라는 사람이 1968년도에 발명을 했는데 네. 이걸 쓰기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실용에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제록스 연구소야. 네네네네. 근데 스티브 잡스가 거기 가서 그걸 봐. 그리고 그걸 바로 다 사와. 네. 왜 마우스가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컴퓨터가 그렇게 발전했어도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인터페이스는 그전까지 컴퓨터 다 자판이었죠. 네. 응? 컴퓨터하고 상호작용을 자판을 통하지 하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자판이 그렇게 컴퓨터계 발전했어도 자판이 이게 합리적이에요? 자판의 구조, 그 쿼티 자판의 내용을 보면 네. 1800년대에 이뤄진 자판 그대로예요. 아, 타자기 자판. 응. 네. 자, 한국말로 가봅시다. 자판 배열이 합리적이에요? 한국 단어에서 네. 자 모음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이응? 아닌가? 쌍시읒. 쌍시읒이에요? 했습니다. 아, 했습니다. 네. 매번. 그러면 쌍시읒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면 쌍시읒을 오른손 검지로 칠 수 있게 해줘야죠. 제일 가운데서. 근데 우리 쌍시읒 어떻게 쳐요? 시프트하고 시옷. 시프트 뭘로 눌러요? 시프트는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새끼손가락은 누르고 왼손 검지로 시옷. 왼손 새끼손가락 아무튼 네. 새끼손가락 근데 이게 쓰기 편한 손가락이에요? 아. 하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쓰기 이게 저기 하면은 저 혈서 쓸 때 이거 자르잖아. 아. 에? 얘는 없어도 되니까. 예, 없어도 되니까. 그걸 우리는 매일 이거 누르고 이제 앉아있을 때 이게. 근데 네. 이 불합리함을 제일 먼저 해결한 게 뭐예요? 마우스. 아. 그래서 네네네. GUI, 네.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와요. 마우스가 있으니까. 네. 예전에 진짜 컴퓨터 할 때 그 도수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장을 다 쳐야지. 딱 트리 구조잖아요, 그게. 다 문장을 외워야지. 네, 디렉토리하고 CD 땡땡 해서 뭐 이렇게 저 폴더 다른 데로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파일 뭐 선택해서 또 다 해야 되는. 우리는 조형적 사고를 하는데 문장으로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게 제록스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 스티브 잡스가 훔쳐와서 만든 게 GUI,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마우스로 누르면 들어가. 예. 아, 저 화면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GUI가 있었기 때문에 네. GPU가 가능했던 거예요. 아. 오늘날 챗 GPT 얘기하면서 GPU 얘기하죠. CPU 그렇죠. 예. 옛날에는 컴퓨터 그래픽을 CPU가 처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픽이 갈수록 복잡해지니까 예. 어느 날부터 따로 따로 뽑아서 그래픽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발전해서 GPU까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GPU 그래픽 카드가 인간의 조형적 사고를 가장 잘 표현하는 프로세서일지도 몰라요. 아, 예? 그게 또 인공지능에 잘 다 있고. 뭐 있고 아무튼 그래서 마우스를 통해서 조형적 사고를 컴퓨터 화면에서 구현시킬 수 있었던 거 네. 이걸 구체적으로 구현한 건 애플이지만 네. 그 시작의 근원을 가보면 바우하우스의 감각의 교차 편집. 터치가 문장의 변화를 이뤄내고 터치가 예? 감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 네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바우하우스에서 챗 GPT로 이어지는 오늘날의 네트워크적 지식혁명의 본질은 네.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인터페이스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감각의 교차편에서 인터페이스로 오는데 네. 자, 맨 처음에 자판을 썼죠. 네. 마우스로 마우스. 쓰기 시작했어요.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은 음성으로 하죠. 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 대답을 쫙 뭐 이게 감동하지만 네네. 내가 심리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AI 뭐 챗GPT 같은 AI가 과연 그렇게 대단하냐? 인터페이스 혁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뭘로 그럼 인터페이스? 왜냐하면 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상호작용은 네.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터치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냄새로 많이 합니다. 냄새도 있고 네. 그 비언어 이 속도 이런 것들 아, 비언어적 표현들 그게 많죠. 같은 문장이라고 해도 내가 아 같은 문장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문장이라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인터페이스가 이걸 잡아낼 수 있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거죠. 심리학적으로 그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그 정보의 언어적인 그러니까 컴퓨터들이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언어적인 그 의미 구조로 정보 전달이 되는 건 7%에 불과해요. 나머지 93%는 비언어적인 신호들이에요. 네네네네. 이 비언어적 신호들이 상호작용으로 잡아낼 수 있을 때 그 상호작용에서 잡아낼 수 있을 때 AI 혁명이 진정한 AI 혁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가짜 뭐 연예인 같이 이쁜 여자들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AI가 만들어냈잖아요. 벌써 보셨군요. 뭐 그런 거. 네. 근데 바로 지겨워져요. 아 벌써 지겨워지셨군요. 그렇죠. 나 처음에 너무 혼자 예. 오래 있었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비슷한데 똑같으니까. 예. 그 실제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언어적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디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지나면 심드렁해지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아직도 AI가 갈 길은 멀지만 네. 이 모든 것의 그 배후에는 바우하우스에서 시작된 혹은 창조성이란 개념이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엄청난 지식혁명의 와중에 있다. 네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아, 창조성이란 단어가 불과 한 1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용이 폭증이 된. 저는 옛날부터 그냥 뭐 그렇죠. 되게 많았을 줄 알았거든요. 네. 하다못해 저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마나 창조적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단어를 아예 쓰질 않았었던 거네. 아, 우리 맨날 창조성 중요하다. 애가 창조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는 어찌 보면 부모님들이 맨날 고민하면서 뭐 유튜브 찾아보면서 하셔도 오늘 이 말씀 즉 그렇죠. 감각의 교차 편집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럼요. 그래서 예술이 중요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뭐 예술이 중요하다 뭐 이러는데 네. 그 배후에는 스티브 잡스도 잘 알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것 예술이 같아. 중요한 것 같다. 근데 그 배후를 들어가 보면 내 책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 스티브 잡스는 그냥 직관적으로 혹은 그냥 뭔가 두루뭉술하게는 알았어. 그렇죠. 하지만 교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셨어. 예,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합니다. 네. 왜? 나는 네.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 다 할 수 있어. 영어도 해야 되고 독어도 해야 되고 일어도 해야 됐어요. 근데 그 핸디캡이 오히려 서양 애들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고통의 기억들이 네. 우리를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 1년에 막 한 번씩 막 책 내는 분들도 있는데 아 교수님 지금 10년 걸렸잖아요.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제 10년을 갈아 넣었습니다. 진정성이 더 느껴져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난 뭐 책을 나는 개인적으로
고기 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지금은 큰 돈이 필요하진 않은데 출판사에서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 책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진도 이 책 만든 내가 뭔 책이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책 만드는 원가만 65,000원이래. 그럼 뭐 진짜요? 마케팅 비용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이 책값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만한 값을 하는 책입니다. 아니 뭐 충분히 그런데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책도 있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자 30층까지 올리는 거는 사실 오히려 면적당 이게 싸지거든요. 건설비가 건축비가. 근데 거기서 갑자기 50층, 60층, 100층 올라가면 그때부터 따블 계속 올라가요. 이 책도 조금 너무 그러니까 제 욕심인데 그래서 출판사는 좀 얇고 싸게 가자고 그러는데 나는 내 인생을 갈아 넣는데 10년 갈아 넣는데 나 못 빼요. 못 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도 사실은 출판사에서 꼭 나가야 된다고 여기 안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요거 혹시 워낙 좀 책값이 만만치 않아서 부탁드리긴 좀 죄송스러운데 혹시 이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 한 5분 정도 선물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제 사비로 드릴게요. 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보시고 밑에 댓글로 우리 김정은 교수님의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을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네. 흥분하고 뭐 그래서 뭘 제대로 했나 모르겠고. 아유 교수님은 잘난 체도 너무 많이 내가 섬에 혼자 사는 이유가 잘난 체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혼자 그게 사는데 매력입니다. 교수님 또 잘난 체라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는 겸손에 너무 지겨워졌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저희는 우리 창조적 시선이라는 요 책을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아마 전체 일부예요. 극히 일부예요. 정말 극히 일부예요. 네네. 저도 이제 살짝 봤는데 극히 일부고 이 풀 내용을 보시려면 이제 서점에 가셔도 되고요. 당연히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가능하고 가셔야죠. 예. 이북 가능합니까? 이북으로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북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5분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북 사는 것보다 이거 직접 사갖고 배우자는 게 좋을 그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배보니까 네. 이런 책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약간의 그 예전에 그 사피엔스도 제가 배봤는데 걔는 조금 낮더라고요. 낮아. 네, 낮아. 제가 그거 딱 맞췄어요. 요 책이 희한하게 딱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좋은 김정은 교수님의 이번 책 창조적 시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뭐 나와주셔서 저희 너무 상프로 TV 즐겁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네, 진짜 정프로 멀리서 항상 참 괜찮다. 섬에 한번 제가 찾아가도 네,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네. 이제 7월 초에 그래요? 또 가족분들이 다 어디 가세요. 그래요? 네. 보세요. 혼자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같이 뭘 도모해 볼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럴까요? 네, 아주 플랜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 올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